2007년 5월 14일 한 10대 소녀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팔과 다리에 난 상처,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50일이 지나도록 소녀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소녀를 수원 노숙소녀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모 씨. 하지만 그는 소녀를 본 적도 때린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누가 또 저를 죽였는지 당시 주범으로 지목됐던 정모 씨는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달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누명을 쓴 거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이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굴까요? 5년 전 정 씨의 거처는 수원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은 수원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정 씨를 덮쳤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일어났던 수원역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 씨는 순식간에 살인범으로 몰렸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경찰 파주시 갔어요. 외상 파주시. 거기 이제 동생하고 같이 갔었는데 동생이 아니라고 부인 거였어요. 저도 아니고. 근데 그건 안 믿어주더라고요. 결백을 주장하던 정 씨에게 경찰은 정 씨가 사람을 때리는 걸 본 목격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그의 친구였습니다. 노숙을 하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일자리도 와서 댕기다가 만나. 남들보다 지능이 다소 떨어졌던 정 씨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날 함께 술을 먹었던 사람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알리바이를 댈 수 없었던 그는 순식간에 범인으로 몰렸는데요. 억울해서 눈물 난 적도 있으세요? 예, 저 스트레스하고 이런 게 많이 쌓여갖고 제가 병이 걸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숨도 못 쉬고 병 걸려갖고 1년 동안 약을 먹었거든요. 당시 소녀는 수원 모 고등학교의 화단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소녀의 오른팔은 위로, 두 발은 가지런히 왼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화단 위에는 소녀가 쓰던 안경과 옷도 발견됐는데요. 소녀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부 충격으로 정맥들이 파열돼 죽음에 이른 겁니다. 다수의 집단의 사람들이 한 명을 대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의 힘으로 정확하게 가격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받는 그런 어떤 충격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녀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걸까?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소녀는 종종 가출을 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어서 평소 두꺼운 뿔테안경을 끼고 다녔던 소녀. 집과 학교, 그 어디에도 소녀는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편안했던 곳은 PC방. 사건이 있기 사흘 전 집을 나온 소녀는 PC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온라인에서만큼은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지 5년이나 지난 소녀의 홈페이지는 놀랍게도 아직 폐쇄되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혹시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소녀의 친구들을 수소문해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전화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전화 받으면 제가 한쪽 눈 안 보이는 애들 말로는 학교는 되게 재밌거든요. 네네. 되게 조용하고 완전 말 없고 네. 학교문이 거의 안 왔어요. 어렵게 찾은 소녀의 담임 선생님 역시 그녀를 소극적인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3월 2일 날
2학년이 됐을 때 오셔가지고 야 이렇게 제일 앞에 앉혀줬으면 좋겠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사흘 뒤부터는 소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친구들하고 약간은 조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정씨랑은 좀 똑똑한데 그러니까 똑똑하지는 않으니까 약간 어느라고 하니까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뭐 원만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겠죠. 당시 경찰은 이곳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20대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정 씨와 강 씨는 불과 5시간 만에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각각 징역 5년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경찰은 공범을 체포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출 청소년 5명. 사건 당시 붙잡히지 않은 공범이 있다는 증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제보만으로 이들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죄 판결은 1년 뒤 다시 무죄로 번복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취재진이 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는 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야 했을까? 위증죄로 지금 형을 더 받는 거다, 받아서 조금 살고 나오고 더 살아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라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는 어떻게 아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합니다. 알지도 못했던 당시의 사건 정황을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이들을 범인으로 확신한 검사가 답변을 유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검사가 애들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기억을 못하니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사진을 또 보자마자 이제 애들은 이제 그에 맞춰서 진술을 하는 거예요. 맞춰 나간다는 게 퍼즐 맞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저 이 영상 녹화를 봤을 때는. 구치소에 수감된 지 한 달째 범인으로 몰린 청소년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을 믿어달라며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편지의 수신인은 청소년 상담센터의 선생님. 그들이 기댈 곳은 이곳뿐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그럼 얘가 진심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개입이 시작됐던 거죠. 가정 형평상으로는 보면은 다 동일하게 엄마의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5명이 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시는데 엄마가 이혼을 하고 생사 여부를 알 수 없거나. 범행을 부인한 청소년과 검찰의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2010년 7월 대법원은 결국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을 둘러싼 7명의 자백과 번복.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취재진은 정 씨가 유죄를 받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목격자 강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만난 강 씨는 현재 대전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도 얘기했었는데, 야,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내가 여기서 너 여기서 빼줄 테니까 확신을 얘기해라. 너 아니면은 너 들어가야 한다. 어떻게 뭐 무서워서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는 좀 겁났고 포기했고, 왜냐면 사람이면은 사람을 얘기하면 얘기 들어야 되는데 얘기도 안 들려주고. 그는 친구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적장애인이고 노숙자가 아니었으면 범인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 죽였는데 가족들이 나타나서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냐고. 기댈 때만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자백 안 했어요. 취재진은 죽은 소녀의 미니홈피에서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의 친구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왜 5년 전에 죽은 친구에게 계속 말을 거는 걸까요?
취재진은 오랜 기다림 끝에 방명록에 글을 쓴 소녀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소녀를 때린 범인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시장 같아서 때렸다. 그러면은 얼굴을 때렸으면은 집을 깨웠어야지 왜 그냥 놓고 오냐 그랬죠. 그랬더니 무서워 그냥 왔다는 거예요. 걔가 안 일어났으니까 겁에 질려 도망왔겠죠. 하지만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봤는데요. 사진을요. 100개 이상 보여줬어요. 경찰이. 그 중에서 하나하나씩 뽑았어요. 제가. 아닐 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 취재진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직원 한 명 남아 있는데 네. 찍지 마세요. 네, 안 나가세요.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나가세요. 제가 지금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제가 숨기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그럼 지금 한 분 남아 계시나? 네. 그분께 저희가 뭐 그냥 아니, 지금은 그 사람한테 제가 인터뷰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당시의 수사 자료도 남아있지 않고 담당자도 만날 수가 없다는 답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그런 자료라도 나중에 정리되시면요. 그러면 저한테 이를 여기 MBN에만 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취재진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CCTV 건에서 뭐 그런 거 좀 현실과 다른 거 없으셨어요? 정말 많아요. 사실이 어떻든 간에 저는 잊고 싶은 심정이지 이건 가지고 뭐 다시 뭐 그때 이렇게 억울하지 않냐. 억울했으면 5년 내내 세월 어디 더 억울해요. 범인이라고 딱 그런 감이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 내가 이렇게 답변을 못 해주는 거 이 심정이 죄송한데. 바로 이곳이 김양이 숨진 채 발견됐던 장소입니다. 당시 학교에는 모두 3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김양은 그중 단 한 대의 CCTV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이곳까지 그들은 과연 어디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이 학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담을 마주하고 있을 정도로 민가와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날 무슨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을까?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당시 2007년이면 저희 그 좀 전에 아들이 아기 때요. 걔가 2007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모유 수유를 하고 있을 때라 새벽에도 계속 깨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상태인데도 새벽에 아무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집의 사정은 어떨까? 얘네들이 지금 7년 됐는데요. 강아지들이? 그럼 얘네들 조금만 뭔 소리가 나도 난리가 나요. 뭐야, 경찰이 막았고 막 조사해놓은 거 보고서는 우리는 알았어. 이렇게 사다리로 올라가면은 그냥 그냥 뭐 담벼락만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범인의 기록은 어디에 남아있는 걸까? 사건이 발생한 날은 일요일 저녁. 그날 학교 후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높이는 약 2m. 그냥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높이입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학교의 정문. 이 학교의 정문의 높이는 어떨까? 사람 허리춤에 올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넘을 수 있는 높이입니다. 넘어가면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쯤 오면은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는 게 저 CCTV인데 저 CCTV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찍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온 게 아니거나 아니면 아예 후문으로 온 게 아니거나. 정문과 사건이 발생한 화단 근처의 CCTV는 정문을 향하는 한 대와 건물 반대편을 비추는 한 대. 하지만 건물 반대편의 CCTV에는 화단이 잡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문 CCTV. 하지만 여기에도 찍히지 않은 방법은 있습니다. 정문을 넘자마자 중앙이 아닌 담을 넘어 건물에 바짝 붙어서 가면 CCTV 사각지대가 됩니다. 두 번째, 담을 넘은 뒤 바로 오른쪽으로 붙어서 직진하면 CCTV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학교 매점 뒤편 공터가 나오고 이윽고 작은 쪽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은 보기에도 허술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이제 나왔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지금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안 잠겨 있었을까요? 왜 그런 거죠? 아니 여기는 그냥 통로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장 아니에요? 예. 이렇게까지 올 사람이라면 평범한 노숙자가 이 길을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평범한 노숙자는 못하죠. 뭔가 약간 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애들끼리 벌어진 일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전부터 이 고등학교는 정문을 안 잠궜거든. 나는 그렇게 들었거든. 늘 다니는 곳이 공개된 장소보다는 다소 폐쇄된 장소를 통해서 지나왔고 그 지역에 상당한 인연과 연고감, 지리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취재진은 또 다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도대체 범인의 살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사건의 경우 금품 갈취가 목적도 아니었고 특별히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성폭행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가해자 중에 여성이 있었던 건 아닐까? 여러 명이 소녀를 둘러싼 채 소녀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차디찬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수의 집단의 사람들이 한 명을 대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무차별적으로 이제 폭행을 가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사고가 변이 났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김양 사건의 진상규명을 놓고 관련 수사당국은 묵묵부답. 게다가 사건 해결의 유일한 열쇠였던 정량은 무슨 이유에선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바로 저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김양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미궁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시사기획맥 김시영입니다.